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정시대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JJ님, 시래기국 끓여서 뜨끈하게 먹고 하루 시작합니다. 세상 별거 없더라고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최고입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뭐 태평 성대 구가고 계시는구만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날이 많이 춥기 때문에 더 먹고 싶네요. 따끈한 시래기국. 그리고 황종훈 님이 방송국으로 손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제 입이 앞으로 온 건 아니고 제 앞으로 온 거니까 제가 차근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빨간 말의 해, JB타임즈의 삐딱선 언론 정신. 그런데 그대는 성이 다씨인가요? 다나카 새해 건강해요. 발음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JB가 저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죠? 더마카라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다나카라고 듣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착각하신 분이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은 있었어요. 8750님인데 학생들 급식 자재를 새벽 4시부터 배송하는 기사입니다. 매일 시선 집중을 듣는데 처음에는 저하고 성향이 맞지 않아서 듣는 것을 거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또 듣게 되더군요. 그러다가 요즘은 매일 듣습니다. 시선 집중이 맞더라고요. 저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건강하세요. 다나카도요. 이런 건 이제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끄는 힘. 그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매력이네요. 그러면 그죠? 다나카도요? 라고 마지막에 해주셨으니까. 예. 네. 그러자는 왜 자꾸 근데 다나카 이거는 제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MBC 전파의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제 입으로 민망하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더 막내 작가의 준말로 더 막갑니다. 다나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걸까요?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이라고 부르죠. 이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이 오늘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미리 언론 보도를 탔습니다. 그 내용 추려서 전해드리면 일단 공소청은 지금의 검찰청처럼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이렇게 3단 구조로 형성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 및 외환, 사이버 범죄 이렇게 9대 중대 범죄를 수사를 하는데 중수청 수사관이 이원화된다고 합니다.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 그리고 비법률가 출신의 전문 수사관으로 신분이 이원화된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를 하고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논란이 됐었던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에는 안 담기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지금 말씀을 드렸던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수청 검사에게 통보하고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수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정부 추진단이 구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정부 추진단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검찰 인지수사부서의 청승격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인지수사부서가 결국은 뭘 뜻하는 겁니까? 특수부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가 검찰 특수부의 이른바 정치 노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안대로가 한다면 특수부의 이런 정치 노름의 여지를 줄이는 게 아니라 내지 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특수부를 사실상 청으로 승격시켜줬다. 거꾸로 달리고 있다.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문제는 잠시 후 2부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비판을 했던 양홍석 변호사 인터뷰를 가져보겠습니다. 직접 어떻게 진단하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인터뷰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걸까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김병기 의원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병기 의원께서도 본인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애당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합니다.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당원과 의원들의 요구도 애당심이 발로라는 것을 김병기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제명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런 입장은 윤리심판원 결정을 기다려보자는 기존 입장과는 사뭇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 달라졌느냐, 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 달라진 겁니까?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발언은 오늘 윤리심판원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온 말입니다. 따라서 윤리심판원 회의와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하면 두 갈래 분석이 모두 가능합니다. 첫째, 윤리심판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저런 말을 한 것이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당 수석대변인이 저렇게 말하면 윤리심판원이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리는 데 대한 부담감을 많이 덜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윤리심판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 변호사는 저희 시선 집중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휴먼 에러가 아니라 휴먼 크라임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크라임, 즉 범죄를 말했으니까 최고 수위 중징계를 내릴 의사는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수석 대변인이 열어준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윤리심판원 회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린다 해도 곧바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지기 힘들다는 상황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절차를 문제 삼고 나아가 재심 절차를 밟으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태가 장기화됩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선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면 최종 결정은 제명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버티기 모드로 그러니까 들어선다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말한 자진 탈당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설령 윤리심판원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재심 신청하겠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때 지도부가 나서서 강선우 의원 제명했던 것처럼 비상징계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역시 그러면 결정은 제명밖에 없게 되는 건데 바로 그걸 염두에 두고 미리 길을 닦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일단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해서 잘 소명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 일단 당은 이런 길을 닦고 있다 정리를 해주셨고요. 문봉철 님이 여기도 침대 모드네요. 공정님, 내란 종결 과정도 길고 힘든데 민주당의 비위와 문제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새 원내대표도 선출이 됐죠. 결선 투표까지 갔는데요. 그 결과 한병도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4명의 후보 가운데 유일하게 4개월 플러스 1년 더를 주장했던 후보였습니다. 한병도 의원만 그랬습니다.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었죠. 그런 한병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한번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월 플러스 1년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1년을 임기가 더 보장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4개월 원내대표 임기 마치고 1년 더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눈길을 끄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5월이 되면 하반기 원 구성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금방 임기가 끝나는 원내대표와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원내대표의 추진력은 하반기 원 구성에서 달라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하반기 원 구성을 디딤돌로 연임 도전에 포석을 놓을 수도 있는 것이겠죠. 어차피 원내대표 선출에서 가장 큰 지분을 행사하는 건 의원들입니다. 근데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게 뭡니까? 원 구성입니다. 어떤 상임위에 배정이 되느냐, 그다음에 좀 다선 같은 경우는 상임위원장을 맡느냐 안 맡느냐, 이런 문제에서 이해관계가 직결이 되니까 1년 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디딤돌을 한병도 원내대표가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연임에 성공한다면
그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대표 대행. 이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게 될 경우 정청래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면서 경선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한병도 원내대표의 존재가 당내 과도기 역학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거기까지 가는군요. 네. 네, 그럼 최고위원 경선 결과도 나왔는데 이것도 좀 볼까요? 4명의 후보 가운데 이건태 의원이 떨어지고 강득구, 이성윤, 문정복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일부 언론은 친청의 승리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대다수가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네, 4명의 후보 가운데 친청으로 분류됐던 이성윤, 문정복 후보가 당선됐고 친명으로 분류됐던 이건태 의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런 결과 분석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강득구 후보가 지금 그 친명 내지 비청 후보거든요. 근데 득표율은 1위예요. 강덕규 이제 최고위원이라고 불러야 되죠. 네. 최고위원이 득표율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거기다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도 언론은 이미 범친명이라고 또 이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 결과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종합정리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에 승리다 뭐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렇게 중요하냐. 그다음에 또 그렇게 노선이 지금 갈리면서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선 집중이 한때 무릎 탁 돋아였죠. 박지원 의원은 이전에 차기 국회의장 친청 후보다 뭐 이런 평가를 언론들이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청와대 이전했습니다. 모두가 친청이죠. 맞는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분석, 이런 뭐 비청, 친청 이런 구도가 뭐 얼마나 먹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엊그제 10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 대목 그대로 읽어드리면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서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 5천 개 이상을 올린 X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또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섰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 이런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평가는요? 이 주장에 대해서 바로 나온 지적은 협중 정서를 또 부추기는 거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좀 다르게 꼬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협중이 아니라 자기 방어 차원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방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 이 주장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규정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많이 저조하죠? 그럼 혹시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가 중국발 여론조사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것인지를 한번 좀 궁금합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미래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면 그럼 그것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그중에 특히 중국인 때문이라고 혹시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주장을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법은 이런 것인데요. 괜히 지금 시시비비 따지면서 에너지 낭비할 필요가 없고 장동혁 대표의 글에 대해서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낭비할 필요 없고 그냥 지방선거 결과 보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성 결과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외국인 투표자의 표가 지성 결과를 뒤바꾸는지 이건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면 금방 다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굳이 에너지 낭비하면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짱구님이 장동혁 씨는 그렇게 자신이 없나요? 라고 물어주셨어요. 라이언킹님은 혐오 정치가 제일 쉽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제 입의 분석에 댓글 달아주셨고 레몬 맛있다님은 뜬금없는 협중이라고 올려주셨어요. 반면에 이사나님은 댓글 국적 표식이랑 외국인 투표 금지가 왜 험중인 거죠? 진짜 왜 험중인지 납득이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기도 하셨네요. 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노동부가 최근에 서울의 한 지청 산재 예방 지도과 과장 그리고 근로감독관 3명에게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해 2월에 노동부 출신 쿠팡 CLS 임원과 사적으로 점심 식사를 했다라는 이유로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는 건데요. 당시 1인당 식사 금액이 청탁금지법상 식사 제공 기준인 3만 원을 넘지 않았고 또 이런 경우 통상 불문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치는데 이번에는 그보다는 조금 강한 징계를 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노동부는 또 2020년 11월 쿠팡 근로감독 당시에 쿠팡 임원을 만난 모 지청 소속 과장과 2023년에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했던 모 지청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센 조치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평가는요? 당연한 조치인데요. 쿠팡이 왜 노동부 출신을 데려갔겠습니까? 그다음에 쿠팡으로 옮긴 노동부 출신들이 누굴 가장 먼저 찾겠습니까? 이건 뭐 설명하고 말고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아침에 이런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건 옛 속담에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방귀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해 충돌을 막는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이 뭡니까? 접촉을 차단하는 겁니다. 지금 노동부의 이런 조치와 징계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덧세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토마토 토토마님이 저러려고 쿠팡이 노동부 전관을 쓰는 거죠. 사적 만남이라고 올려주셨고 떠돌이 사냥꾼님은 저런 정성을 노동자 대우에 썼으면 누가 뭐라 그래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네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하나니까 여기서 또 쓸데없는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만나서 밥 먹는 거 말고 통화하는 건 노동부가 안 와요? 아, 네? 그러네요. 그죠? 그것까지 체크를 하나요? 근데 만약에 체크를 안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기 휴대폰 다 내놔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네요. 양심에 맡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지난 4일 북한 개성시 개풍구역 주변에 떨어졌다는 무인기입니다. 북한은 이 무인기가 인천 강화군에서 넘어왔다며 전자전 자산으로 공격해 추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인기가 촬영했다는 사진은 물론 주요 부품, 삼성 로고가 적힌 메모리 카드도 공개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27일에도 파주 적성면에서 무인기가 침투해 개성 장풍군에 추락했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서 별다른 감시도 없었다며 군을 배후로 지목했는데 국방부는 즉각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러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북측에 대한 도발이나 자극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의 1차 조사에 이어서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라면서 군경 합동수사팀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무인기 침입 사건에 대해 한국 국방부가 10일 군의 작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 라면서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방부가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나마 연명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무인기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는데요. 자, 요 담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머리만 떼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구체적인 설명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게 상황 반전의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물론 이건 희망회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한데 이건 제가 아니라 조용근 장군이
잠시 후 3부에서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태백 님이 언제 보냈는데 이제 발끈하는 거죠? 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최근에 보낸 것뿐만 아니라 9월 것까지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보내주신 거고 푸른 달님은 사실이든 아니든 북한의 반응은 이제 대화하자 이거 아닌가요? 라고 이분도 희망회로 돌려주고 계신데요. 담화로 지금 간접 대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고 반면에 제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둔 북한이 당분간은 좀 강경하게 나올 거다. 또 긴장 수위를 낮추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또 있더라고요. 언제 강경하지 않은 적이 있었나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러다가 사실은 항상 벼랑 끝이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지.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